세상에는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바로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일지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럼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정밀하게 맞춰놓은 알람 시계 같으셨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서울 시내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죠. 어머니의 손에는 늘 익숙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조금은 촌스러운 빨간 모란꽃이 커다랗게 그려진 낡은 보온 찬압이었죠. 지은아, 이거 너 먹으라고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이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현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 찬압부터 내미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의 그 극진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습하고 무더운 올해 여름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이런 날씨엔 뱃속까지 끈적해지는 기분이라 도무지 입맛이 돌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가져오시는 보양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제게는 벅찬 것들 뿐이었습니다. 당기를 듬뿍 넣어 푹 고아낸 삼계탕, 아니면 황기를 가득 넣고 끓인 갈비탕 같은 것들이었죠. 국물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약재 조각들이 둥둥 떠다녔고, 뚜껑을 열 때마다 지방 가득 퍼지는 그 특유의 쓰고 씁쓸한 한약 냄새는 제 식욕을 여지없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한두 숟가락 간신히 입에 대보아도 목구멍 너머로 넘기기가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결국 그 찬압은 늘 식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제 남편 민준 씨의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워낙 식성이 좋고 가리는 게 없는 사람이라 배가 고프다며 제 앞에 놓인 찬압을 덥석 가져갔습니다. 지은아,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아유, 우리 엄마 솜씨는 역시 알아줘야 한다니까. 밖에서 사 먹는 조미료 맛이랑은 차원이 달라. 국물이 아주 진국이네. 민준 씨는 찬압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늘 제게 어머니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보람찰 테고 음식물 쓰레기도 생기지 않으니 일석이조라고 여겼던 거죠. 어머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누군가는 먹어주는 게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밖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막 꺼낸 젖은 빨래들을 건조대에 하나하나 털어 널고 있을 때였죠. 똑똑똑, 쾅쾅쾅.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리듬은 무척이나 급했고 문틀이 흔들릴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어머니 특유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오실 때마다 마치 제가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잠이라도 들었을까봐 겁나시는지 온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곤 하셨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급히 앞치마에 닦아내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나 예상대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푸른 바탕에 하얀 꽃무늬가 잔뜩 그려진 짧은 소매 셔츠에 검은색 정장바지 차림이셨죠. 어깨에는 수년째 들고 다니셔서 모서리가 해진 청 가방을 메고 계셨고 오른손에는 어김없이 그 붉은 모란 찬압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인자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절박함이 섞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너 주려고 은이버섯 연근탕이랑 비둘기 대신 아주 귀한 약병아리를 넣고 고운 탕을 해왔다. 몸보신에 이만한 게 없단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해.
저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며 무거운 찬압을 건네받아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이 무더위에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일단 좀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실 생각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찬압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됐다. 내가 이 약병아리를 구하려고 새벽 5시에 경동시장까지 가서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온 거야. 2시간 넘게 뭉근하게 고안했으니 지금 먹어야 영양이 산다. 얼른 열어서 한 그릇 뚝딱 해라. 저는 지금은 정말 배가 고프지 않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민준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일어난 민준 씨는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어머, 엄마 오셨어요. 오늘 또 무슨 맛있는 걸 가져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가 은이버섯탕이랑 보양탕을 해오셨어. 민준 씨, 나 지금 입맛이 전혀 없는데 당신이 먼저 좀 먹어줄래? 식어서 버리면 아깝잖아. 민준 씨는 그 소리에 신이 난 듯 역시 우리 와이프가 나를 제일 챙긴다니까 라며 성큼성큼 탁자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가 찬압 뚜껑을 열자마자 달콤하고 진한 은이버섯 향기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찬압 아래층에는 기름기가 살짝 도는 뽀얀 국물에 보양탕이 담겨 있었죠. 민준 씨는 숟가락을 들고 은이버섯탕을 한 입 크게 떠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삼켰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진짜 맛있네. 엄마, 역시 최고예요. 연이어 보양탕 국물을 2번 크게 들이킨 민준 씨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흐뭇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떠있던 인자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민준 씨가 들고 있는 찬압을 노려보는 눈빛은 차갑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걸 왜 먹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물을 마시려던 민준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당황한 민준 씨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엄마, 지은이가 지금 입맛이 없다고 해서요. 제가 먹으나 지은이가 먹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식어서 버리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똑같지 않다.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저를 향해 꼿꼿이 세워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바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이 몸보아라고 특별히 만든 거야. 지은이는 여자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너 같은 건장한 덩치의 사내놈이 왜 이걸 뺏어 먹어? 네가 지금 보양탕 마시고 힘쓸 데가 어디 있다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정말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입맛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설명은 어머니의 귀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쏘아붙이셨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내가 올 때마다 너는 왜 입맛이 없다는 거냐? 내가 안 올 때는 밥 잘만 챙겨 먹으면서 왜 내가 정성 들여 가져온 것만 보면 손사래를 쳐? 그 말은 제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차마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내내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상큼하고 가벼운 오이무침 같은 것만 찾더라고요.
그냥 입맛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민준 씨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하고 좋은 걸로 채워 넣어야 하는 법이야. 가볍고 담백한 것만 먹어서 무슨 기운이 난다고 그래?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제가 감히 읽어낼 수 없는 기괴한 집착과 초조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라. 이 탕은 내가 무조건 마셔야 한다. 은이버섯탕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안 그러면 내 몸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야. 응, 제발 좀 먹어라. 어머니의 태도는 단순히 음식을 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과업이라도 완수해야 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저를 몰아세우고 계셨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붉은 모란 찬압에서 올라오는 진한 한약 냄새가 제 숨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손을 들어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찬압 속의 은이버섯은 투명하고 매끄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끈적이는 죄처럼 보였습니다. 간신히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으로 밀어넣자 머리가 찡할 정도의 과한 단맛과 함께 미지근한 한약 기운이 혀끝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목구멍이 거부하듯 조여들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눈치를 보던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원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은이버섯탕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은이가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다음번에는 설탕을 좀 줄이시거나 그냥 지은이가 좋아하는 담백한 채소국 같은 걸로 해주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지은이도 훨씬 잘 먹을 텐데. 민준 씨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어머니의 어떤 영린을 건드린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찰나의 순간에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니 마치 낯선 이방인을 보듯 저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소리는 너무 낮아 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나 갈 일이 생각났다. 먼저 가야겠다. 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소파 위에 두었던 낡은 청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드셨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갑작스러운 전개에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물도 아직 다 안 드셨는데 좀 더 앉아 계시지 않고. 제가 뒤쫓아가며 말을 붙였지만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휘휘 저으며 현관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어머니는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려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무척이나 기괴했습니다. 무언가 몹시 초조해 보이기도 했고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정막과 함께 식어가는 한약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왜 저러신데? 무슨 화약이라도 드신 분처럼 겨우 밥 한 끼 가지고 말이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아마 본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안 먹어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상하신 모양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민준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매일 새벽같이 시장에 가셔서 재료 고르고 몇 시간씩 불 앞에서 계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지은아, 다음번에는 입맛이 좀 없더라도 엄마 체면 생각해서 몇 숟가락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해주자. 엄마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말이야. 민준 씨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어 죄책감이 밀려왔죠. 다음에는 배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 그릇 정도는 비워내리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남은 음식을 깨끗이 비우고는 그릇을 챙겨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화면을 확인하니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방금 나가신 분이 전화를 하셨기에 저는 혹시라도 물건을 두고 가셨나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찾아볼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고함이었습니다. 임지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저는 너무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일부러라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입맛이 없어서 입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귀를 찔렀습니다. 너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내가 새벽 5시에 경동시장 가서 한 마리에 2만 원도 넘는 약병아리를 사다가 2시간을 다렸어. 그런데 그걸 내 남편 입에 홀랑 집어넣어?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니? 어머니, 민준 씨는 남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먹은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도저히 못 먹겠어서 민준 씨 준 건데 억지로 먹다가 속이라도 뒤집어지면 그게 더 큰일 아니에요? 저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말 대답하지 마.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내 몸 약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그 정성을 발로 차버려. 너 혹시 우리 민준이랑 제대로 살 마음이 없는 거니?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떻게 음식 하나 안 먹었다고 부부 사이의 미래까지 들먹이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 반박하려고 입을 뗀 순간 전화는 거칠게 끊겨버렸습니다. 뚜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까와 같은 고함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해도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못됐다. 낭비가 심하다. 불효자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어머니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거실은 지옥 같은 진동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다시 걸려오고 받으면 욕설 섞인 호통이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려 탁자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탁자 위에서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모터가 달린 것처럼 몇 초 간격으로 파르르 떨리며 빛을 내뿜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번쩍였고 제 마음은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하고 무력해졌습니다. 대체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저토록 초조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민준 씨가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진동하는 휴대전화와 굳어버린 제 표정을 본 민준 씨는 상황을 바로 짐작한 듯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지? 민준 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확인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부재중 전화가 벌써 23통이야. 민준 씨는 휴대전화를 제게 다시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일단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는 거 보니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지 않아.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엄마랑 차분하게 얘기 좀 해봐.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휴대전화를 받아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 아까 2번이나 받았는데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고함만 치셨어. 나더러 불효년에, 낭비벽이 심하네. 심지어 당신이랑 살 마음이 없네. 하는 소리까지 하셨다고. 민준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화내지 마.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지만 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당신이 전화 받으면 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을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뺏어서 한마디 할게. 응,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른 척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었고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고 다시 울리는 화면을 향해 손가락 등을 밀었습니다. 전화를 귀에 대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임지은,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너 일부러 내 전화 피하는 거지?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안 받아? 이제 아주 머리가 굵어졌다, 이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피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잠시 무음으로 해두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숨을 좀 돌려야 했거든요. 숨을 돌려? 내가 숨 돌릴 게 뭐가 있어? 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너 아주 양심이 없구나. 내가 묻자. 작년 겨울에 너 독감 걸려 알아 누웠을 때 누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생강차 끓여다 나르고 정성껏 죽 줬니? 그때는 내 정성이 고맙다더니 이제는 내가 늙고 병들어서 우습게 보이니. 그래서 내가 해다 바치는 보양식을 아들이나 먹으라고 넘겨주는 거야. 지난 겨울 독감으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던 일은 저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마움과 지금의 이역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돌봐주신 건 정말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말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랑 기싸움 하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먹을 수만 있으면 왜 민준 씨를 줬겠어요? 입맛 없다는 핑계 대지 마. 어머니는 전화를 끊을 기세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책상을 탁탁 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내가 어제 너희 집밑 마트에서 네가 딸기랑 망고 사가는 거 다 봤어. 과일은 잘만 들어가면서 내가 해온 보양식은 안 들어가? 그냥 내가 해준 게 맛없고 귀찮다고 솔직히 말해. 이 노인네가 성가셔서 그렇다고 말하란 말이야. 어제 퇴근길에 너무 덥고 지쳐서 상큼한 게 먹고 싶어 과일을 조금 샀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니, 과일은 시원하고 상큼하니까 입맛 돋우려고 산 거고요. 어머니가 해오신 건 뜨겁고 기름진 고기 국물이잖아요. 속이 니글거려서 안 들어가는 걸 어떡해요. 제가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속이 어쩌고 저쩌고 다 집어치워. 그건 내가 내 몸 보아라고 준 거니까 무조건 먹었어야 해. 내 아들은 사내놈이라 아무거나 처먹어도 되지만 너는 우리 장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몸 아니냐. 너 혹시 일부러 우리 집안대 끊으려고 못망치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터져 나올 것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보양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은 단순히 저희 두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생활이 안정된 후에 부모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에 시어머니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고 당시엔 어머니께서도 별 말씀 없이 동의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들먹이며 제가 일부러 가문의 대를 끊으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니 저 역시 참아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아이 문제는 저와 민준 씨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양식을 먹고 안 먹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도 어느덧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그런 논리 따윈 모른다. 오늘 당장 나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내가 가져오는 보양식은 민준이한테 넘기지 말고 내가 다 먹겠다고 약속해라. 안 그러면 내가 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따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의 협박 섞인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할 수 없어요. 친정에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저희 엄마가 보시기에도 억지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어머니가 잘못인지 입맛이 없어 못 먹는 제가 잘못인지 명백히 판단해 주시겠죠. 제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듯 숨을 몰아쉬시더니 다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분노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은아, 화내지 마. 엄마가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야. 내일 내가 엄마한테 따로 전화해서 잘 말씀드릴게. 당신 요즘 위장이 안 좋아서 기름진 건 도저히 못 먹으니까 앞으로는 담백한 것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 계획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려서 당신 압박하지 못하게 할게. 민준 씨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임지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한다면 내일은 내가 해가는 보양식 다 먹어라. 안 그러면 우린 정말 끝이다. 메시지를 읽은 민준 씨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단순히 건강을 챙겨주려는 시어머니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약속대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차분하게 제 건강 상태를 설명하던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속이 안 좋다는데 왜 자꾸 억지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결국 전화는 큰 소리만 오간 채 끊겼고 민준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셔서 단판을 짓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붉은 모란 찬압을 거실 탁자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민준, 너 똑바로 말해라. 임지은이 시켜서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 여우 같은 게 뒤에서 너를 조종하는 거지. 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장이 안 좋아 외식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어머니는 마트에서 망고 사 먹는 건 봤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셨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찬압 뚜껑을 벌컥 열어젖히셨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넣어 끓인 정체불명의 검은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너 자궁에 좋으라고 비싼 약재 넣어서 만든 거야. 그런데 이걸 민준이한테 먹여? 건장한 사내놈이 이걸 먹어서 뭐 하겠어? 이게 낭비가 아니면 뭐냐?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인이 새벽부터 시장에 가고 고생하며 오직 손주 하나만 기다리는데 제가 그 정성을 짓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며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며 제가 부업까지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은 나중에 벌면 된다며 막무가내로 보양식을 먹으라고만 강요하셨습니다. 결국 민준 씨가 폭발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지은이는 내 아내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요. 자꾸 며느리 괴롭히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이내 소파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며 울먹이셨습니다. 결국 민준 씨의 중재로 앞으로는 어머니가 담백한 채소국이나 죽 위주로만 준비해 주시기로 하고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나만 먹어야 한다고 저렇게까지 집착하시는 걸까? 몸에 좋은 거라면 아들이 먹어도 상관없을 텐데 왜 민준 씨가 먹는 걸 저토록 싫어하셨지?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는 정말로 담백해 보이는 두부 채소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틀이 지나 어머니가 가져오신 대추생강. 닭탕에서 묘하게 거슬리는 한약 냄새가 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작은 밀폐 용기에 닭탕 국물을 몰래 덜어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 국물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고 곁에서 잠든 민준 씨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혹여나 민준 씨가 깰까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닭탕 샘플이 든 밀폐 용기를 꺼내들자 손끝을 타고 서늘한 기운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고양이 세수를 하고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초조함 때문인지 몹시 파리해 보였죠. 주방으로 가 민준 씨를 위해 간단한 죽을 끓여두고 냉장고 문에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여보, 나 예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잠깐 다녀올게. 냄비에 죽 있으니까 데워 먹고 출근해.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준 씨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밀폐 용기를 한번 더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 넣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시립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내 의심이 그저 예민함 때문이길 빌다가도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 이상한 게 들어있다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썰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마치 가방 속에 든 토끼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접수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가방 속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 국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성분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간호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내과 진료를 먼저 받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50대 내과 전문의인 왕 원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죠. 원장님, 이 국물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매일 해주시는 보양식인데요. 냄새도 좀 이상하고 먹고 나면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제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나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왕 원장님은 샘플을 살펴보시더니 저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환자분,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생리불순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생리는 규칙적인 편인데 사실 2달 전 건강검진 때 가벼운 유선, 증식증 치밀, 유방 및 양성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약재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국물 안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쯤 나올 겁니다.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어.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민준 씨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나 퇴근하고 바로 갈게. 남편의 다정한 말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드디어 오후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지 하단의 결론 부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쉬는 것 같았습니다. 검체 분석 결과, 자아거, 타센타 성분 검출, 대두 이소플라본 등 고농도의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 저는 결과지를 들고 다시 왕 원장님의 진료실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은 결과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자아거는 태반을 말합니다. 기혈을 보한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죠. 게다가 이 대두 이소플라본 역시 천연 에스트로겐입니다. 유선 증식증이 있는 환자에게 이런 고농도의 호르몬 성분은 병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매일 드셨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유선 증식증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작년 검진 결과를 보고 별일 아니다. 보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야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몰랐던 게 아니라 오직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 앞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나 할 말이 있어. 20분 뒤 달려온 민준 씨는 제 파리한 안색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결과지를 읽어내려가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반, 에스트로겐, 엄마가 당신 유방에 문제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걸 넣었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꼭 안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엄마랑 끝장을 내야겠어. 어떻게 며느리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민준 씨의 소매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아니 여보, 지금 가서 따지면 어머니는 분명 발뺌하실 거야. 증거가 이것뿐이냐고. 본인은 몰랐다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실지도 몰라. 우리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자. 어머니가 직접 자기 입으로 무엇을 넣었는지 실토하게 해야 해.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거실의 청화백자 장식품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제 보양식을 잘 먹는 줄 알고 경계심을 풀으셨죠. 어머니, 오늘 죽은 유난히 고소하네요. 지난번보다 뭐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거 넣으셨나 봐요? 제 유도 질문에 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장서방네가 알려준 비방인데 태반가루를 넣었단다. 소문내지 말고 너만 먹어. 의사들 말 다 믿을 거 없다. 이게 너 몸보하고 애 들어서게 하는 데는 최고야. 모든 대화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매번 덜어놓은 음식 샘플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술 더 뜨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지은이가 그동안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야 내 정성을 알아준다. 그동안 애 안 갖겠다고 고집 피우던 걸 내가 간신히 설득했다며 저를 철부지 며느리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민준 씨의 돈을 몰래 빼돌려 친정에 보내느라 어머니 용돈도 못 드리게 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퍼뜨리셨죠. 고모와 작은 어머니들로부터 훈계 섞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번 주말 사촌 동생 아영이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일가 친척이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어머니의 실체를 드러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와 녹취록,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가져오신 음식 사진들을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당신 옆에 있을게.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분홍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가방 속에 진실이 담긴 봉투를 챙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뒤틀린 욕망이 부순 저의 평온을 제 손으로 직접 되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 전야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촌 동생 아영이의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마주할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갑옷과도 같았죠. 제 손에는 그동안의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텄지만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제 결심도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일가 친척들이 거의 다 모여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홀가득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도착하셔서 고모님, 작은 어머니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발견한 어머니의 눈이 반짝이더니 이내 사람들을 향해 보란 듯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이쪽이다. 어서 와라. 어머니는 제가 다가가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친척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지은이 좀 보세요. 오늘 참 화사하고 예쁘지 않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해주는 보양식도 안 먹고 속을 썩이더니 이제야 철이 좀 들었는지 꼬박꼬박 잘 챙겨 먹더라고요.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좀 봐요. 그 말씀은 칭찬의 형식을 빌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동안 고집부리던 철부지 며느리로 낙인 찍으려는 고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작은 어머니는 어머 형님 정성이 대단하신데 지은 씨가 이제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고 고모님도 그럼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잘 먹어야지라며 훈수를 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모님, 작은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보양식을 못 먹었던 건 단순히 투정을 부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숙 작은 아버지께 유선 증식증 진단서와 호르몬 수치가 기록된 건강검진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읽으셨고 주변 친척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유방 쪽 질환 때문에 에스트로겐 성분을 피하라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성분 분석표를 보세요. 어머니가 매일 가져오신 그 닭탕과 보양식 안에는 고농도의 태반가루와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병을 악화시키는 성분들을 몸보신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먹이신 거예요.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나는 몰랐다. 그냥 좋은 거라기에 넣었을 뿐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제가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 말 다 믿을 거 없다. 태반이 임신에는 최고다.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친척들의 시선은 경멸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숙께서는 형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며느리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며 엄중히 꾸짖으셨고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고모님과 작은 어머니들도 고개를 숙이며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친척들의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사건 며칠 후 어머니는 사과하러 오셨다며 채소 몇 가지를 사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설거지하는 틈을 타 주방 찬장 구석에 다 먹고 남은 지저분한 기름때가 묻은 빈 용기를 몰래 숨겨두셨죠. 제가 정성껏 해준 보양식을 몰래 버리고 빈통만 남겨두었다고 민준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준 씨가 더 빨랐습니다. 때마침 일찍 퇴근에 들어온 민준 씨는 어머니가 찬장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제가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해둔 보양식 샘플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자작극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 씨의 사자 후 같은 외침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빈 용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며느리 몸을 해치고 모함하고 이제는 우리 부부 사이까지 이간질하시려는 겁니까? 엄마가 이러실수록 저는 엄마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방식대로 살 테니 제발 더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단호한 선언에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집착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듯 힘없이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소동이 지나간 후 저희 부부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했던 대로 승진과 함께 연봉이 인상되었고 저희는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하고 예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영탈 발코니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채웠고 밤마다 반짝이는 꼬마 전구를 켜두고 민준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어머니와는 이제 명확한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찾아가지만 더 이상 보양식은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준비됐을 때 가져라. 이제 재촉하지 않으마. 라는 어머니의 짧은 사과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저는 4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억울한 상황일수록 눈물이 아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진실은 말보다 기록된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둘째, 부부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민준 씨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셋째, 어른에 대한 공경도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해치는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넷째, 인생은 타인의 속도가 아닌 자신의 템포대로 살아야 합니다. 임신도, 집 장만도, 일도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저희 집 창밖에는 봄이 오려는지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하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붉은 모란 찬압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오직 우리만의 따뜻하고 안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